지금 예비고일 문학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고전 작품 중에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고려가요라는 작품을 배우고 있어요. 고려가요. 그래서 그런 고려가요 중에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을 배우도록 할 건데요.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 자체가 난이도가 조금 있다라기보다 길이가 조금 길어요. 길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밌게 수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작품 제목에 나와 있는 동동이라고 하는 글자의 의미부터 보시면, 동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무슨 뜻이냐면요, 북소리예요. 북소리. 우리가 알고 있는 문학 관련 또는 국어 관련 개념어에서 소리를 나타내는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음성상징어라고 설명을 하고, 음성상징어 중에서도 소리니까 우린 얘를 의성어라고 설명을 하겠죠. 의성어. 모양이나 모습, 즉 뭉게뭉게와 같은 모양이나 모습을 우리는 의태어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런데 이 동동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따가 우리가 보게 될 후렴구, 즉 후렴구에 영향을 받아서 동동이라고 하는 제목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갈래 먼저 볼게요. 갈래는 고려가요라고 나와 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 고려가요와 관련해서 굉장히 딥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고, 두 번째 연가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가적이라고 하는 말을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가적이라고 하는 말을 간단하게 갈게요. 사랑. 남녀간의 애정, 남녀간의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작품들을 연가적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요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지난번에 알려줬던 고려가요의 개념을 떠올려 보시면, 고려가요라고 하는 건 백성들이 유행처럼 부른 노래를 고려가요라고 했고, 백성의 노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민요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민요적이라고 하는 말도 크게 특이사항은 없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형식 보시면 전 13년에 동그라미 달거리, 이 달거리라고 하는 말이 그 개관의 특징 1번 보세요. 특징 1번 보시면 원령체 노래라고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중요하냐면, 고려 가요 중 현재 전하는이라고 하는 글자는 현재에 전해지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해지는 원령체 가사 중 가장 오래된 작품이 원령체 가사입니다. 가장 오래된 작품이 원령체 가사. 그래서 원령체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원령체 가사라고 하는 건 1년을 12달로 나누어 시상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원령체 가사라고 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이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원령체 형식을 적용시키면 1년은 1월, 2년은 2월 이런 식으로 1년을 12개월로 나눈 다음에 12개월의 흐름을 전달해 주는 것이 원령체 가사가 될 겁니다. 혹시 몰라서 시상이라고 하는 건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모든 정서나 분위기를 시상이라고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특이사항은 없으실 것 같고요.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라고 나와 있고, 특징 1번 달거리 원령체 노래, 2번 세시 풍속에 따라 화자의 정서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세시 풍속 동그라미 쳐보시면,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 게 매월 존재하는 풍속이 아니에요.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시 풍속이 몇 월 달, 즉 몇 년에 나오고 몇 년에 나오는 세시 풍속을 가지고 어떠한 화자의 정서를 전달하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시 풍속이 1, 2, 3, 4월에만 나오면 나머지 5월부터 12월까지는 세시 풍속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부터 12월까지에는 세시풍속이 없어서 세시풍속에 따른 화자의 정서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없겠죠. 따라서 세시풍속이 나오는 연이 나온다면 세시풍속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세시풍속을 통해서 화자가 어떠한 정서를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구분하고 계셔야 됩니다. 3번 분연체, 후렴구,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였고요. 4번 전편의 일관적 정서가 아닌 밑줄 각 연의 독자적인 정서. 그러면 연별로 느껴지는 화자의 정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5번 여기 밑줄 자연과 인간의 대조. 그럼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켰을 때 거의 10개 중에 한 8개에서 9개의 고전 작품은 내가 즉 인간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강조하고 부각하고 싶어서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켰을 때 자연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인간을 강조하고 싶고 인간이라고 하는 건 시에서는 말하는 이라고 평가받는 화자가 되겠죠. 6번 은유법, 직유법 묶어보시면 은유법과 직유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 거고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무엇에 빗대어 라고 나오면 비유적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작품은요 비유적 표현이 나온다라고 해도 특이사항은 없을 거고요. 영탄법 체크해 보시면 감탄사나 감탄형, 종결, 어미 등을 사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표현을 하면 우리는 영탄법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영탄법과 관련해서도 특이사항 없을 것 같고요. 1번 아까 말했죠. 현존, 현재 존재한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전, 현재 전하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오래된 달거리 형식의 고려가요다. 그렇다라고 해서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원령체 형식을 가지고 있는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지 모든 고려가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 아니에요. 2번 노래에 나오는 명절과 풍속의 모습은 민속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바로 여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시 풍속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월별로 과거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세시 풍속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 자료로 활용, 민족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로 아래에 1등급 노트라고 나와 있잖아요. 1등급 노트 보시면 전체 구성 먼저 보실게요. 달에 따른 세시 풍속을 중심으로 여기 밑줄 쳐보자. 송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사 1년. 그럼 여기서 송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사 1년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임금에 대한 송축의 의미가 담겨있다. 여기서 말하는 송축이라고 하는 건 임금님 축복받으세요, 임금님 성공하세요 이런 식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동동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나요? 말씀드렸네요. 영가적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임금님 축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내용의 흐름 또는 내용의 분위기와 연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방금 밑줄 친 송도의 성격을 지닌 1년이라고 하는 것은 평민들이 부르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첨가 또는 추가 또는 개작이 된 증거가 됩니다. 그래 얘는 당연히 전체적인 내용과 또는 주제와 또는 분위기와 관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1년 해석 안 할 겁니다. 1년은 여러분들이 현대풀이만 보셔도 무슨 의미인지는 금방금방 파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는 1년에 대해서는 읽지 않을 거고, 따라서 1년에 나오는 임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이 될 거고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임이니까 임금님이라고 보셔야죠. 얘가 왜 중요하냐면요. 2년부터 1월이 시작이 될 테니까 13년은 당연히 12월이 되겠죠. 2년부터 14년까지 나오는 임은요. 공적인 성격의 임이 아니라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개인적 또는 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임의 의미 또는 임의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 1년과 나머지 년을 구분하는 케이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에 대한 연모의 정을 표현하고 있는 본사 12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나와 있고요. 2번에 비유적인 표현 별표 5개 박아보세요. 비유적인 표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적인 표현의 박스 보시면 임 그리고 화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비유적인 표현이 있고 임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걸 뭐 하셔야 되냐면 구분하셔야 됩니다.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야 되니까. 3번 후렴구의 의미와 역할. 후렴구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반복되니까 1번 운율을 형성한다. 2번 연구분한다. 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니까. 3번 연의 마지막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니까 형태상, 구성상, 안정감과 통일감을 준다라고 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후렴구라고 하는 게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 즉 개작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원래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과 연관성이 떨어지고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었죠. 의미 강조 안 된다, 주제 강조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아래 아의동동다리는 북소리를 본뜬 의성어이고 각 연을 나눈다. 연을 나누다라고 하는 글자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분연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누면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킨다. 왜? 음악적 흥취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로 운율, 같은 말 리듬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운율 형성한다 라고 하는 것을 국어에서는 좀 있어 보이려고 음악적 흥취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연결지어서 보시면 특이사항 없겠죠. 그래 저는 1년 안 볼 거고요. 후렴구도 안 읽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죠. 전체적인 내용, 주제, 분위기와 관련성이 없으니까요. 본문 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나가 실질적으로 2연인데 1월과 관련된 거니까 1월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월 네모 쳐보세요. 정월이 1월입니다. 그래서 월령체 가사는요 1월달이면 정월이라고 나오고 다 보시면 2월이라고 대놓고 나오죠. 이제 월별로 네모 치면서 시간 구분 체킹만 할 거야. 기억하고 계세요? 정월에 냇물은 현대어플이 보면서 따라오시고요. 그럼 냇물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 될 거야. 자연. 냇물을 얼려 녹으려 하는데 즉 자연에 있는 냇물은 얼었다가 녹았다가 반복하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에 태어난 몸이라고 하는 글자 체킹해 보시면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될 거고 여기서는요 말하는 이 즉 화자가 되겠죠. 몸은 밑줄 홀로 살아가는구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섬에 들어가 있어요. 섬에 들어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굉장히 설레고 내 마음이 굉장히 따뜻할 거야. 행복하니까 바라만 봐도 좋으니까.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섬에 있다고 하더라도 뭐 한 달에 한 번 또는 뭐 3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데 1년, 2년, 3년 동안 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설레는 감정도 느끼지 못할 거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정도 느끼지 못하겠죠. 그럼 나의 마음은 마치 물이 어는 것처럼 냉정하고 차가운 상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자연물인 냇물은 얼었다가
해석하는데 이 글에서 말하는 화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없이 혼자 살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얼어있대요. 그럼 결국 이 부분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과 인간을 뭐하고 있다? 대조시키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것처럼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켜서 화자가 처한 상황 또는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설명해도 특이사항은 없겠죠. 그리고 선생님별로 설명을 좀 다르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화자가 냇물이라고 말하는 다른 대상을 지금 뭐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거냐면 보고 있어. 그런데 화자가 다른 대상을 보고 특정한 정서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설명을 하죠. 즉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건 말하는 이 화자가 다른 대상을 보고 어떠한 감정이 유발이 되면 객관적인 상관물이야.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스토리 잡은 걸로 이어서 설명을 하면 연애를 하고 있는데 섬에 있는 분이 계세요. 섬에 있는 분이랑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섬에 있는 분을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또 한번 해볼게. 길을 가고 있는데 나는 아무렇지 않게 에어팟 보고 막 노래 들으면서 흥얼흥얼 가고 있는데 내 옆에 어떤 커플이 지나가는 거야. 그 커플을 보니까 막상 내 옆에도 내가 혼자고 내 귀에는 에어팟밖에 없으니까 그 커플을 보고 보고 싶다 라고 하는 정서가 유발이 된다면 그 대상은 나에게 있어서 보고 싶다, 그립다 라고 하는 정서를 유발한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그런데 객관적 상관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게 감정이입이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은 동그라미로 그려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객관적 상관물은요, 화자와 대상의 정서가 일치할 수도 있고요, 불일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무조건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은 대상의 감정과 화자의 감정이 일치하지 않아요. 얼었다 녹았죠. 나는 얼어만 있죠. 그럼 불일치하니까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스토리텔링 그대로 이어서 섬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왔어? 그리고 내가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네? 그럼 모든 게 행복해 보이고 세상이 이제 따뜻하게 보일 겁니다. 행복해 보이고 따뜻하게 보이는 그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자동차가 막 운전하고 있는데 막 끼어들게 하고 막 빵빵빵빵 막 빨리 안 가 막 난리치는데 세상이 행복해 보이고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그럴 수 있어. 저 차도 굉장히 행복하겠지? 라고 말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또 한 번 집어넣고 그 사람들의 감정이 내 감정과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또는 내가 너무 행복해. 섬에 있는 여자친구가 나와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하늘을 봤더니 엄청 뿌옇게 흐려 있는데 와, 오늘 하늘이 참 사랑스러워 보이네. 오늘 하늘이 참 행복해 보이네 라고 말하는 것도 하늘은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주체인데 나의 감정을 집어넣고 나와 대상의 감정을 일치시킨 거니까 그런 것을 감정이입이라고 설명을 한다.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서는 객관적 상관물이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그럼 객관적 상관물이니까 감정이입이 되나요? 안 되죠. 왜? 일치하지 않는다니까? 일치하지 않는다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말이 될 겁니다. 이어서 갈게요. 다 3년 2월 네모치세요. 2월. 그리고 거기 2월 보름이라고 나와 있는데 2월 보름은 세시 풍속 중에 무슨 제가 나오냐면 연등제야. 연등제. 1월 영에는 세시 풍속이 없었어요. 2월 영에는 세시 풍속 중 연등제라고 하는 세시 풍속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연등이라고 하는 등불에다가 불을 켜고 부처님에게 복을 빚는 것이 연등제입니다. 이 연등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장충이랑
오산이었나 덕성이었나 어쨌든 세시풍속에 무엇을 하는지도 물어봤던 시험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등제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연등이라고 하는 등불에 불을 켜놓고 부처님에게 복을 비는 게 연등제야 라고 기억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갈게요. 2월 보름에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등불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살아가는 임에 훌륭한 인품을 말해요. 또는 뭐 성품,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등불은 임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인품이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 중 은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까지 정리하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 밑줄,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시로구나. 즉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비출 만큼의 빛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임은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게 다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되겠죠. 라로 넘어가서 볼게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그냥 라는요 4연이 될 거고 3월령이 되겠죠. 아까 서사 부분 때문에 월령과 연이 하나씩 밀렸습니다. 얘는 2월령이 될 거고 3월 네모쳐 놓고요. 계절 구분하라고 했죠. 월 구분. 3월이 지나면서 개한 피인 아으라고 하는 글자 가로쳐 보세요. 아으라고 하는 글자가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얘 감탄사야. 아으라고 하는 글자가 고전 작품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나오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아까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영탄법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나와야죠. 아으, 만춘이라고 하는 건 늦봄을 말합니다. 늦봄, 다래지꽃이요. 다래지꽃도 마찬가지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다래지꽃이라고 하는 게 무슨 꽃이냐면 진달래꽃이거든요. 진달래꽃. 근데 옛날 사람들은요 진달래꽃을 굉장히 이쁜 꽃이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다래지꽃이라고 하는 건 내가 사랑하는 임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낼 거고, 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래지꽃은 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A 있는 B이다, 비유적인 표현 중에 은유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볼게요. 남이 부러워할 모습을 지니고 계셨구나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 지금 우리가 봤던 이 사연은요 겉모습이라고 말하는 외면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어요. 외면. 잘 안 보일 거야. 외면 예찬, 겉모습. 반면에 등불이 나와 있었던 3년은 인품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예찬하고 있어요. 즉 화자는 글쓴이의 속이라고 말하는 내면이나 외면이나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상형을 만났나 봐요. 굉장히 행복한 사람과 연애를 할 수가 있었겠죠. 할게요. 4월입니다. 마로 가야죠. 마. 5연이고 얘는 4월연이 되고 4월 안이 있고 아으 감탄사 또 나왔네요. 오실시어 곡고리새요. 곡고리새. 곡고리새가 옆에 현대어플이 보시면 꾀꼬리새라고 나와있죠. 자연이네요. 그럼 꾀꼬리새는요 잊지 않고 돌아왔대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있는 이연처럼 자연과 인간을 대조시킬 거야. 무슨다 어찌하여 녹사님 네모 쳐보시면 잘 봐. 녹사라고 하는 두 글자는요 고려시대 벼슬이에요. 그런데 고려시대 벼슬이라고 하는 건 사회로 진출한 거잖아. 그럼 사회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건 예전에는 여성은 가정 내에서만 머물러야 됐고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남자라고 추측이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서 녹사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게 할 거야. 왜? 녹사라고 하는 건 남자만 할 수 있다. 근데 녹사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성별은 당연히 여자가 될 거고, 여기 나와 있는 녹사님은 화자라고 보시면 안 되고 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주의하세요. 고려시대 벼슬까지. 녹사님은 낸 나를 잊고 사는, 옛날의 나를 잊고 사시는가? 잘 봐. 나를 잊고 돌아오지 않는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부터 있죠. 나라고 하는 글자 나왔죠. 나라는 글자 시적 화자. 그럼 시적 화자가 작품 속에 등장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월령에서 봤던 것처럼 자연과 인간의 상황을 뭐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마찬가지야. 대조해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화자가 처해 있는 비극성을 강조한다 라고 표현하시면 특이사항 없을 거고, 똑같이 화자가 꾀꼬리는 돌아오는데 내가 기다리는 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꾀꼬리라고 하는 대상을 보고 특정한 정서를 느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꾀꼬리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꾀꼬리도 객관적 상관문. 따라서 여기서 지금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하는 게 냇물도 나왔고 꾀꼬리도 나왔다. 두 가지 연결 지어 놓으셔야죠. 냇물과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문이다. 이어서 볼게요. 봐. 5월 5일에라고 나와 있죠? 할게요. 봐. 6년이 될 거고 5월 0이죠. 여기는 5월 5일이라고 말하면서 세시 통속 중 단호가 나오고 있어요. 단호는요, 뭐 하는 날이냐면 창포물이라고 옛날에 머리 감을 때 머릿결이 좋아지는 물이 있었대요. 오늘날 우리는 막 린스 쓰고 이러죠. 창포물에 머리 감은 다음에 그네뛰기 같은 거 하면서 애군을 물리치자라고 말하는 게 단호라고 하는 날이었답니다. 5월 5일에 감탄사 계속 나와요. 술인날 아침, 단오날 아침, 약은 약 동그라미 쳐보자. 그러면 내가 약이라고 하는 소재를 준비해 놓은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까 계속 스토리 이어갑니다. 섬에서 일하는 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프면 안 되잖아. 섬에 있으면 병원 가기도 힘들 거고 하루하루 아팠을 때 서럽기도 할 거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약을 준비했다면 그 약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임에 대한 정성과 사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섬에 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말이 좀 꼬이네요. 섬에 약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지만, 약국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약이 있다는 것도 짐작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약국에 가서 약을 사고 정성이 되겠죠. 또는 내가 만약에 한약을 다닐 수 있다면 한약을 매일같이 다려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게 바로 사랑이 될 테니까 약이라고 하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죠. 약은 천년을 오래 사실 약이기 때문에 받칩니다. 임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죠. 사 가겠습니다. 7년 6월년. 여기는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보시면 6월보름이라고 나오죠. 6월보름. 그럼 6월보름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에 뭐가 나오냐면 유두일이라고 하는 세시풍속이 나올 겁니다. 유두일이라는 세시풍속. 이때는 뭐 하냐면 여름이 다가올 텐데 여름이 돼서 더위 먹으면 배탈 난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도록 목욕하면서 머리를 감는 이러한 풍속을 유두일에 진행을 했대요. 6월 보름에 감탄사 나왔네요. 여기 네모처 벼랑에 버린 빛. 벼랑에 버린 빛.
그럼 얘들아, 벼랑에 버려진 빚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돌봐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 얘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이 될 거야. 아까 등불이나 진달래꽃은 임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것은 화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같구나 밑줄 쳐보시면 같구나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 비유적 표현 중 직유법이죠. 은유법과 직유법을 구분하는 방법에 연결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어는요,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있냐, 뭐뭐듯이가 대표적인 연결어니까 그 정도의 연결어의 유무로 직유와 은유를 구분하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빚이라고 하는 소재는 오늘날 남성분들도 사용하기도 하지만 고려시대 때는요, 빚이라는 물건은 여자들만 사용하는 물건이었을 거야. 그래서 이 빚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말해도 맞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할 때 단순하게 시어의 의미까지만 알려주시는 쌤들도 있는데 그거는 수박 겉핥기식의 수업이고요. 확실하게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묶어서 알고 계시고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외우지 않아도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됩니다. 돌아보실 님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즉 임에게 버려진 슬픔을 느끼고 있는데 나는 너가 나를 돌아봐 준다면 나 따라갈게. 나 영원히 너를 사랑할게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 갈게요. 8년 7월령. 제가 영상 찍고 있는데 여기가 어디까지 보이는지 몰라서 여기까지 하고 한번 지우고 다시 일로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앞에 아직 필기 안 하신 분들 계시면 필기 먼저 하시고요. 어디까지가 나오는지 제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갈게요. 뭐죠? 7월 7월 보름에. 그럼 얘들아 7월 보름 얘는 백중날이라고 나올 거야. 백중날. 세시 풍속 중 백중날. 이때는 제사 지내면서 제를 올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는 날이래요.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제를 올리며 노래 부르고 춤추는 날. 7월 보름에 백종 배아두. 백종을 버려놓고라고 나와 있는데 백종이라고 하는 글자 밑줄 쳐보시면 백종이라고 하는 건 여러 재물 또는 제사 음식 이렇게만 보세요. 여러 재물 또는 온갖 음식을 차려놓고 여기 밑줄 쳐볼까요?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원을 빕니다. 밑줄 쳐보시면 화자의 궁극적 소망이죠. 내가 제사를 올릴 때, 제를 올릴 때 여러 가지 재물과 맛있는 음식들을 올려놓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 소원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러한 소원을 빌겠대요. 여기 잠깐 남길게. 이어서 가겠습니다. 8월 가야죠. 자, 8월이니까 9열 8월요. 8월 보름. 여기는 세시 풍속 중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나올 거야. 추석. 이렇게 8월 보름은 계속 나와요. 감탄사 영탄법 설명하지 않을게요. 한가위 날이지만 즉 추석이지만 밑줄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오늘이 뜻 있는 추석날입니다. 한가위 날입니다. 밑줄 쳐보실까요? 즉 이미 없는 한가위는 한가위가 아니다. 즉 나는 날짜상으로는 오늘이 추석인데 너가 없으니까 오늘은 추석이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면서 결국 화자가 혼자 있으니까 화자의 쓸쓸함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은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이야기 또 이어서 가보면 뭐 기념일이 됐어요. 섬에 있는 그분과 기념일이 됐는데 오늘은 그 섬에 있는 분이나 뭐 제 개인적으로나 스케줄이 있어서 만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오늘이 기념일인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년 만난 날인데 오늘 우리가 못 만나는 게 참 아쉬우니까 오늘은 우리가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1주년이라고 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날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지 못하는 쓸쓸함,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고 싶다는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어서 갈게요. 차 10년 9월령 9월 9일이라고 나오죠. 여기 세시풍속이 나오는데요. 세시풍속 중에 9월 9일은 뭐가 나오냐면 거기 중양절. 아니 세시풍속은 저도 어려워가지고 할 때마다 외워야지 하는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세시풍속을 지키지 않잖아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이런 거만 지키지 안 지키니까 매번 까먹어가지고. 알겠습니다. 9월 9일에 영탄법 약이라고 먹는 황하. 말씀 안 나왔네요. 이때 뭐 하는 날이냐면 얘들아, 남자들은요 시를 짓습니다. 남자들 시를 짓고요, 국화전, 그러니까 꽃전 같은 걸 만들어 먹는 날이 중양절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시를 짓는 날이 있다. 가을, 남자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저도 이때 만약에 제가 있었다면 시 지으면서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어쨌든 꽃이 집안에 피니까 초가가 고요하구나. 가로 여시면 아무도 없으니까 적막하겠죠. 남자가 시를 지으면서 꽃전을 만들어 먹는 날이 중양절인데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으니까 남자가 시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도 않을 거고 나와 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사람도 없을 테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초가집이 조용하다, 고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11월 10월령 10월에 여기 네모쳐보자.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네모쳐 보시면 잘게 자른 보리수나무 같구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리수나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까지 알 필요 없고요. 나무를 잘게 자르면 결국 그 나무는 쓸 데가 없어요. 땔감으로 쓰기에도 부족할 거고 뭐 나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기도 애매할 테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잘게 썬 보리수나무라고 하는 건 똑같이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 근데 뒤에 다호라라고 하는 글자가 현대어풀이로 같구나라고 하는 글자니까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연결어 뭐뭐처럼 뭐뭐같이 뭐뭐이냐 뭐뭐듯이 직유법이 사용되고 있다. 특이사항 없으실 거고요. 꺾어버리신 후에 꺾어버린 다음에 밑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네. 즉 내가 잘게 잘린 보리수나무 같은데 만약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보리수나무를 챙겨가 줄 테지만 나를 챙겨갈 그 한 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여기 밑줄 지니실 한 분이 없으시도다. 결국 버림받은 화자의 한탄 그리고 탄식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죠. 타 12년 11월령 11월 네모치시고요. 월령 다 네모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중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구분해야 되니까 체킹하고 계셔야 됩니다. 11월 봉당자리. 봉당자리라고 하는 건 좀 흙바닥 추운 자리 이런 걸 봉당자리라고 해요. 봉당자리에 감탄사 영탄법 한삼을 덮고 누워서 여기 네모쳐 볼까요? 슬픈 일이로다.
슬픈 일이도다 네모쳐 보시면 화자의 감정이 직설적 같은 말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서 정서가 나타나는 단어가 대놓고 나오면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직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창렬이가 책상을 발로 찼다. 그럼 제가 책상을 발로 찬 이유가 기분이 나빠서 발로 찼을 수도 있고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제 옆에 와서 너무 행복해서 그 행복감을 주체하지 못해서 책상을 발로 찼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어떠한 행동을 보고 정서를 추측해야 된다면 직접 제시라고 말할 수 없지만 슬프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라고 대놓고 무언가가 나와 있다면 우리는 감정 또는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슬픈 일이도다 고운님을 여의고 밑줄 제각기 살아가고 있구나. 그럼 결국 내가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홀로 지내는 상황에 대한 외로움과 한탄 때문에 이러한 정서를 느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팝니다. 어우, 다 왔다. 동동 수업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파이팅 하세요. 알겠습니다. 영상 보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지루하고 따분하고 국어과의 꽃이라고 불리는 그 문과의 꽃 한 분이 계신데 문과의 꽃 그분은 바쁘시고 시험 대비 하시느라 바쁘시고 저는 상대적으로 한가해서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실 텐데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대경중학교는 이미 시은쌤한테 빠져서 시은쌤 보고 찍어달라 그러고 좀 서운합니다. 서운해. 갈게요. 12월입니다. 12월 분지나무로 깎은 아으라고 하는 건 감탄사 영탄법이죠. 임께 차려 올릴 소반 위에 저다오라. 저 네모쳐 보세요. 젓가락 깎구나. 젓가락. 여기서 말하는 이 젓가락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봤던 것처럼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모습을 나타낼 거고 같구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비유적 표현 중 직유법이 사용되었다라고도 알 수 있을 거고 젓가락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식사할 때 쓰는 도구잖아. 근데 밥은 남자도 먹고 여자도 먹지만 젓가락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장 많이 설거지하면서 접하는 것이 여성이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도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임의 앞에 들어 가지런히 놓았대.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섬에 스토리텔링 계속 이어집니다. 컨셉 잡고 수업해야 재밌죠. 섬에서 제가 사랑하고 있는 분이 나와서 저랑 이제 데이트를 하고 만약에 그분이 이제 지글지글 굽는 고기를 좋아하신다고 가정한다면 지글지글 굽는 고깃집에 제가 먼저 가서 고기를 굽고 있는 거죠. 매너 있게. 그래서 제가 고기를 다 구워놨어. 젓가락도 이쁘게 놨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런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오지도 않고 지나가던 이상한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서 젓가락을 들고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섬에서 계신 분을 위해서 준비한 거지만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의 슬픔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안타까움이라는 감정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그 내용이 나와요. 볼게요. 밑줄 소은이 가져다가 웁니다. 밑줄 쳐보실까요? 즉 내가 젓가락 같은데 임이 식사하시는 자리에 앞에 나의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난 젓가락을 갖다 놨더니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입에 문다라고 한다는 건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
현실에 대한 한탄. 2번 이루지 못한 사랑. 결국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아까 삼겹살 구워놨다라고 했잖아요. 그 음식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먹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먹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 남은 게 없을 테니까. 그럼 결국 그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를 챙겨주지 못하니까 나의 사랑이 표현되지 못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또는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갑자기 앉아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결혼할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납치해가지고, 제가 납치당할 성격은 아니죠. 제 성격 아니잖아요. 납치당할 것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제가 만약에 그냥 여리여리하고 이름대로 여리여리하고 연약해가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끌려가는 사람이라면 납치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섬에 계신 분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지만 누군가에게 끌려간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사랑을 이룰 수 없을 테니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이러한 화자의 한탄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됐죠? 마지막 아래 빈 공간이 좀 많은데요.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필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적을까요? 그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어체라고 하는 말은 높임말입니다. 높임말. 경어체의 사용을 통해서도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 여성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맞을 수 있는 소리지만 과거의 여성분들은 항상 존댓말을 썼고요. 남자에게요.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이 없죠. 그래서 고전작품에서는 경어체의 사용을 통해서 화자의 성별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가끔씩 출제가 되는데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얘가 정답이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얘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한 95% 정도는 무조건 맞는 말로 형상화가 될 수 있지만 100% 완벽한 정답이라고 간주하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있으니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교재 바로 오른쪽 날개에 동동에 나타날 세시풍속이라 그래서 제가 아까 구두로 잠깐 말씀드린 세시풍속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세시풍속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세시풍속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배워야 되는 이제 동동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문학은 감정이입입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 하면서 이제 섬에 계신 분과 뭐 사랑을 한다, 섬에 계신 분과 연애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뭐 빛났다면 나를 등불처럼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보기에 아니 외모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어가지고 뭐 그냥 듣고 흘리세요, 여러분들. 그 여성분이 저를 바라보기에 진달래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저를 진달래꽃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반면에 그분은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데 부득이한 상황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마치 제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저 자신을 버림받은 무언가에 비유하기도 할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감정이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은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오로지 감상으로만 승부 볼 수 있는 게 문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좀 하시면서 연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대리만족을 한번 해보세요. 주변 친구들 보시고 드라마 같은 거라도 드라마 하면 안 되지. 어쨌든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십시오. 20살이 되면 연애하실 테니까 아시겠죠?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월요일날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문제 푸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